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난경보가 울렸습니다. 전 세계 재난 데이터가 동시에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은 멈췄고 런던은 마비됐으며 베이징과 도쿄엔 재난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숫자가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동아시아 한가운데 한국만 피해율이 거의 0에 가까웠던 겁니다. 데이터 오류겠지. 은폐 아니야? 하지만 재확인할수록 수치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15년 경력의 스웨덴 재난 손해 분석가 한 여성이 직접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이 폭설이 한국의 취약함을 증명할 실험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확신은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는 틀렸고 한국은 맞았던 그 이유, 그리고 한 외국 전문가의 편견이 무너진 순간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폭설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모니터에 뜬 숫자를 봤을 때 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물류는 마비되고 전력망은 무너지고 보험 청구는 폭발하는데 한국만 손해율이 거의 0에 가까웠어요. 이건 안정이 아니라 이상이었죠. 제 이름은 에밀리아 라르손입니다. 29살이고요. 스톡홀름에 있는 대형 재보험사에서 재난 손해사정 분석을 담당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서 재난이 터지면 그 피해를 예측하고 검증하는 게 제 일이죠. 이 일을 한 지는 7년 됐는데 그동안 수십 개국의 재난 현장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아시아 국가들을 별로 안 좋게 봤어요. 특히 한국이요. 빠르긴 한데 책임은 안 진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게 생긴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년 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우리 팀이 동아시아 하청업체랑 계약을 했다가 완전히 꼬였거든요. 약속한 걸 안 지키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결국 프로젝트가 무산됐죠. 그때 우리 팀장이었던 사람이 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소방관 출신이셨습니다. 평생 사람 구하는 일만 하시다가 은퇴하고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실패 이후로 완전히 무너지셨어요. 실직 스트레스에 자책감에 지금도 제대로 회복을 못하셨죠. 그래서 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당하지 않겠다고요. 감정보다는 숫자를 믿고 데이터로만 판단하겠다고요. 그게 제 무기였어요. 그런 제가 이번 유럽 폭설 때 글로벌 대시보드를 보다가 한국 데이터를 발견한 겁니다.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오후 3시였죠. 유럽은 난리인데 같은 시각 한국도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는 뉴스가 떴거든요. 당연히 손해율이 튀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숫자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만 유독 피해 청구가 낮았어요. 너무 낮았죠. 전 바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은폐야. 아니면 조작이거나. 다음 날 아침 전 상사 라스베리한테 찾아갔어요. 그 사람은 50대 중반인데 완전 숫자 인간이거든요. 감정은 쓰레기고 데이터만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라스, 한국 데이터 좀 보세요. 이상해요. 라스는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이상하네. 에밀리아, 자네가 가봐. 네. 현장 파견. 직접 가서 확인해.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증거 확보하고 보고서 써. 전 그 말에 피가 끓었어요. 드디어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할 기회였거든요. 한국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데이터로 박살낼 수 있는 기회요. 제가 하겠습니다. 사흘 뒤,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였어요.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죠. 근데 전 그게 다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 체크인하고 노트북 펴고 내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죠. 한국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그리고 이 나라가 제 편견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전 일찍 일어나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2020년 2월 17일 토요일이었어요. 일기예보에선 오늘 밤부터 폭설이 온다고 했죠.
전 그 전에 취약 지역을 먼저 확인하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인천공항철도였는데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전 구석에 서서 노트북으로 오늘 일정을 다시 확인했죠. 경사로, 노후주택가, 복지시설. 사고가 날 만한 곳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비명을 질렀어요. 플랫폼에서였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미끄러운 바닥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이었죠.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어요. 전 아이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제 쪽으로 확 끌려왔죠. 아이 엄마가 황급히 달려왔고 전 아이를 엄마한테 넘겨줬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전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죠. 별일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켰는데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요. 낯선 번호들에서 온 문자였죠. 열어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외국인이 애 밀었대요. 요즘 외국인들 왜 저래? 쟤 찾아서 신고해야 됨. 뭔 소리지? 황급히 검색해보니 오늘 아침 플랫폼 장면이 짧게 편집된 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순간만 잘라낸 거였죠. 앞뒤 맥락은 다 빠지고요.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아이 미는 외국인 포착. 댓글은 지옥이었어요. 애 엄마 멘탈 디귿디귿. 외국인 왜 저렇게 많아졌냐? 이러니까 싫어지는 거임.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났죠. 전 그 아이를 구한 건데 이게 뭔가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전 노트북을 열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죠. 한국 사회의 책임 회피 문화 위기 앞에서 타자를 배척하는 구조적 문제. 타자를 탓하는 게 편하니까요. 사실을 확인하는 것보다요. 전 이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에밀리아 라르손 씨?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국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조용한 인상이었죠. 누구세요? 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구청 재난정보협업 자문으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건으로 연락드렸어요. 무슨 영상이요? 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변명하러 온 거겠죠. 근데 도윤 씨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억울하면 바로 잡아야죠. 원본 찾아볼게요. 원본이요? 네. 역 감시 카메라 영상이랑 주변에 계셨던 분들 증언 모으면 됩니다. 시간 좀 걸려도 괜찮으시면요. 전 어이가 없었어요. 이 사람 지금 진짜로 도와주려는 건가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죠? 도윤 씨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사실이 아닌 걸로 사람이 다치는 건 막아야죠.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진심처럼 들렸거든요. 기대 안 할게요. 전 쏘아붙이듯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방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말이 맴돌았어요.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한국 사람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당한 게 바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죠. 전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게 조용히요. 내일이면 폭설이 쏟아질 거예요. 그럼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전 그걸 기록할 거고요. 그날 밤 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확신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한국은 역시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어요. 아니, 그랬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전 잠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2024년 2월 18일 일요일이었어요. 일기예보대로라면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폭설이 시작될 예정이었죠. 근데 이상했어요. 아직 눈도 제대로 안 왔는데 거리엔 이미 사람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제설팀이 인도를 따라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경사로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있었고요. 버스 정류장 앞에선 고등학생들이 삽을 들고 제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 카메라를 꺼내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찍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죠. 이건 그냥 쇼야. 보여주기식이야. 유럽에서도 봤거든요. 재난 대비 훈련이라고 거창하게 해놓고 정작 재난이 터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본사 라스였습니다. 에밀리아, 보고서 초안 오늘 중으로 보내. 네. 아직 폭설도 안 왔는데요. 예측 보고서야. 한국의 대응 수준, 예상 피해 규모, 보험사 리스크 평가. 자네 전공이잖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한국 폭설 대응 분석 과잉 행정과 실질적 취약성의 공존. 결론도 이미 나와 있었어요. 한국은 겉으로만 화려하고 실제론 허술하다는 거요. 전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취약 지역을 찾아다녔어요. 경사진 골목길, 노후주택가, 복지시설 근처. 사고가 날 만한 곳들이었죠. 오전 9시 전 한 주택가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경사가 심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눈이라도 오면 당연히 미끄러질 거고 사고가 날 겁니다. 근데 이미 누군가 와 있었어요.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골목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전 다가가서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눈 오면 여기 물이 고여서요. 미리 막아놓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건가요? 남자분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시키진 않았는데요. 그냥 해야죠. 전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해야 한다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아저씨, 이거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있으면 동네 분들 나오실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10분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삽 들고 염화칼슘 들고 매트 들고요. 아무 말 없이 각자 위치를 잡더니 일을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근데 찍으면서도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오전 10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날리더니 30분쯤 지나자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간당 3cm씩 쌓인다는 예보였죠. 전 제설 차량을 따라다니며 촬영했습니다. 차량은 주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골목길까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차량만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편의점 앞에선 사장님이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었고요. 아파트 경비실에선 경비원분들이 놀이터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선 아까 본 그 고등학생들이 여전히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전 한 학생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학생, 지금 뭐 하는 거예요? 18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죠. 제설이요. 사람들이 집에 가야 하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여학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걸 누가 시켜요? 그냥 해야죠. 또 그 말이었어요. 해야죠. 전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거죠? 마치 숨 쉬는 것처럼요. 오후 2시 전 한 요양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입구부터 도로까지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눈을 치우고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고요. 아직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도요. 전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응급 상황 대비요. 혹시 모르니까요. 응급 상황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요. 간호사는 제 말이 이상하다는 듯 웃었어요.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일어나고 나면 늦잖아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후 5시 전 호텔로 돌아왔어요. 온종일 돌아다녔는데 사고 장면은 하나도 못 찍었거든요. 아니, 사고 자체가 없었어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람도 없었고, 차가 미끄러지는 것도 없었고, 정전도 없었고요. 그냥 조용했어요. 전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폭설 대응은 과잉 행정의 전형이다. 실제 위험도에 비해 지나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근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데 글자가 안 쳐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거든요. 새벽부터 나와서 모래주머니 쌌던 할아버지. 버스 정류장에서 눈을 치우던 고등학생. 요양원 입구에 길을 만들던 간호사. 그리고 다들 했던 말. 그냥 해야죠. 전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리는 조용했죠.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왜죠? 왜 아무 일도 터지지 않는 거죠? 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확신을요. 다음 날 아침, 눈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2024년 2월 19일 월요일이었어요. 밤새 20cm가 더 쌓였다는 뉴스가 나왔죠. 전 일찍 일어나서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오늘이야말로 뭔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틀째 폭설인데 시스템이 버틸 리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제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전 어제 갔던 그 요양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요양원 건물이 깜빡이더니 불이 나갔거든요. 정전이었습니다. 드디어. 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사고 현장을 포착한 거였죠. 전 카메라를 켜고 요양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오고 있었어요. 간호사 한 분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죠. 네, 119입니다. 요양원 정전됐고요. 엘리베이터에 어르신 3분 갇혀 계세요. 그중 한 분이 산소호흡기 사용 중이고. 손이 떨렸습니다. 산소호흡기요? 정전이면 호흡기도 멈춘 거잖아요. 전 카메라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요양원 원장이었어요.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얼굴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손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사고 났잖아요. 지금 촬영하시면 우리 요양원 끝이에요. 제발 조용히 처리합시다. 전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사람 목숨이 위험한데 이미지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손님, 알잖아요. 요즘 한번 영상 터지면 그냥 망하는 거. 당신 체면 때문에 누군가 죽을 수 있어요. 전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요. 원장은 움찔했지만 여전히 제 팔을 잡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손 놓으세요. 한도윤 씨였어요. 어제 호텔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죠. 당신은 누구요? 구청 재난정보협업 담당입니다. 지금 은폐하시면 법적 책임 물으실 거예요. 손 놓으시고 직원분들 도와주세요. 도윤 씨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원장은 결국 손을 놓았고 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간호사 2명, 요양보호사 3명, 그리고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5명쯤 있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아무도 소리 지르거나 패닉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대신 각자 역할을 나눠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엘리베이터 문틈으로 안에 있는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산소호흡기 지금 수동으로 전환됐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다른 간호사는 계단으로 산소통을 날라올리고 있었죠. 요양보호사들은 담요와 손전등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주민들은 발전기를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네, 구조대 도착 예상 시간 6분이죠?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 수동호흡 유지하겠습니다. 전 멍하니 그 장면을 봤어요. 이게 사고 현장이라고요? 혼란이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들 자기 역할을 알고 있었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5분쯤 지났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조대였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대원 4명이 장비를 들고 올라왔죠.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산소 포화도 92%, 의식 명료합니다. 좋습니다. 문 여는데 3분 정도 걸릴 겁니다. 대원들은 능숙하게 엘리베이터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전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근데 찍으면서도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 서로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연습을 수백 번 한 것처럼요. 3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어르신 3분이 나왔어요. 다들 놀라긴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산소호흡기를 하고 계신 할머니도 괜찮았고요. 구조대원이 할머니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검사 한번 받으셔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간호사를 봤어요. 고마워요. 무서웠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괜찮았어요. 간호사는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전 그 장면을 보다가 카메라를 내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왜죠? 왜 제가 지금 울려고 하는 거죠? 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뒤따라 나왔죠. 괜찮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이런 일 자주 있어요? 도윤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자주 있진 않죠. 근데 일어나면 이렇게 해요. 재난은 커지는 속도가 제일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빨리 끊어야 하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요?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도윤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시만 기다리면 그땐 이미 늦어요. 그래서 우린 연습을 많이 해요. 각자 뭘 해야 하는지요.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도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에밀리아 씨, 한국은요. 누굴 탓하기 전에 먼저 살려요.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전 그날 오후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지웠습니다. 전부 다요. 제가 뭘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뭘 찾고 있었던 건가요? 손이 떨렸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요양원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조용히 역할을 나눠 움직이던 사람들. 패닉 없이 문제를 해결하던 모습. 할머니 손을 잡던 간호사의 떨리는 손. 그리고 도윤 씨가 했던 말. 에밀리아. 라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린 보험사야. 감동 스토리 쓰는 곳이 아니라고. 우리한텐 숫자만 필요해. 손해율, 리스크, 비용. 그것만. 근데 그 숫자를 만든 건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어. 자네 지금 승진 걸린 거 알지? 이번 보고서 잘못 쓰면 자네 경력 끝이야. 전 손을 떨었어요. 화가 났거든요. 라스, 전 거짓말 못 써요. 거짓말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지. 에밀리아, 정신 차려. 자네 아버지 생각해봐. 또 실패할 거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7년 전 무너진 아버지. 지금도 회복하지 못한 아버지. 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감정보다 숫자를, 사람보다 데이터를 믿기로 했죠. 근데 지금은요? 라스. 전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근데 아버지가 무너진 건 실패해서가 아니에요. 라스는 말을 멈췄어요. 아버지는 혼자였어요. 숫자만 믿고 사람을 안 봤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에밀리아, 지금. 전 아버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을 쓸 거예요. 전 화상회의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제가 뭘 한 거죠? 승진을 포기한 건가요? 경력을 끝낸 건가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후 2시, 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폭설 대응 분석 신뢰 기반 분산 대응 구조의 효율성. 전 지난 닷새 동안 본 모든 걸 썼습니다. 새벽에 모래주머니를 쌌던 할아버지. 버스 정류장에서 눈을 치우던 고등학생. 요양원 정전 때 역할을 나눠 움직이던 사람들. 세탁소에서 서로를 챙기던 이웃들. 그리고 숫자도 넣었어요. 한국의 폭설 피해율 유럽 평균 대비 73% 낮음. 응급구조 평균 시간 6분. 시민 자발적 제설 참여율 85%. 정전 복구 평균 시간 12분. 이 숫자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했습니다. 선제적 대응, 통합 운영, 시민 참여, 신뢰 기반 시스템. 밤 10시, 보고서가 거의 완성됐어요. 마지막 문단만 남았죠. 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썼어요. 한국의 낮은 피해율은 은폐나 왜곡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사람을 변수가 아닌 시스템의 일부로 설계한 결과다.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나 예산이 아니라 신뢰다. 한국은 그 신뢰를 수십 년간 쌓아왔고 그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보험사 관점에서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재분류되어야 한다. 단, 이는 물리적 인프라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덕분이다. 이 보고서를 쓰며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진짜 숫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전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본사 이메일 주소를 적었습니다. 마우스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걸 보내면 끝이에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라스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해고당할 수도 있죠. 근데요. 전 세탁소에서 정호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미끄러지면 끝이에요. 끝나기 전에 잡아야죠. 전 지금 미끄러지고 있어요.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요. 누군가 잡아줘야 해요. 그게 접니다. 전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됐어요.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0시 15분이었죠. 전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 하늘이 보였습니다. 눈은 이제 완전히 그쳤고 별이 보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후회는 안 됐습니다. 처음으로요. 사흘 후, 전 스톡홀름 본사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25일 일요일,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어요. 회의실엔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영진, 부서장들, 그리고 라스요. 라스는 제일 뒤쪽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전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에밀리아 라르손입니다. 한국 폭설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이었죠. 한국 재난 대응 분석 신뢰가 인프라가 될 때. 경영진 중 한 명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뢰가 인프라라니 무슨 뜻이죠? 전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폭설 피해율은 유럽 평균 대비 73% 낮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은폐나 통계 조작이라고 생각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적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막았으니까요. 그게 무슨? 한국은 재난을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확산으로 봐요. 그래서 확산되기 전에 끊어요. 선제적으로요. 전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제설 작업 사진들이었어요. 폭설 시작 6시간 전부터 제설팀이 움직였습니다. 눈이 쌓이기 전에 염화칼슘을 뿌렸고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어요. 이건 과잉 대응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부서장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건 행정의 영역 아닙니까? 시민 참여와 무슨 관계가? 바로 그겁니다. 전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에서 재난 대응은 행정만의 일이 아니에요. 시민, 공무원, 구조대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알고 있고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움직여요.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요양원 정전 사고 장면이었죠. 이 요양원에서 정전이 났을 때 구조대 도착까지 6분 걸렸어요. 근데 그 6분 동안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는 환자를 안정시켰고 주민은 발전기를 가져왔고 공무원은 구조대와 연결했어요. 명령 체계가 없었는데도 완벽하게 분업이 됐죠. 이게 신뢰 기반 시스템이에요. 경영진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효율적입니까? 전문성 없는 일반인이 개입하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시민이었습니다. 한국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재난 훈련을 해요. 1년에 수십 번씩요. 그래서 위기 때 각자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세탁소 사진이었어요. 이건 동네 세탁소입니다. 폭설 때 쉼터 역할을 했어요.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었고 이웃들이 음식을 가져왔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요. 그건 개인의 선의 아닙니까? 선의만으론 시스템이 안 돼요.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예요. 수십 년간 쌓인 문화요. 한국은 전쟁을 겪었어요. 폐허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알아요. 혼자는 못 산다는 걸요. 서로 의지해야 산다는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죠. 전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낮은 피해율은 은폐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예요. 이 나라는 시민을 변수로 보지 않습니다. 시스템의 일부로 설계해요.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비나 예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잠깐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보험사 관점에서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어떻게 사람을 시스템으로 만드는지요. 발표가 끝났어요. 회의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그때 라스가 일어났어요. 이건 감정에 치우친 보고서입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객관성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증명해요. 데이터만으론 부족합니다. 에밀리아, 자네는? 그때 경영진 중 가장 연장자인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라르손 씨. 네, 회장님. 이 보고서 흥미롭군요. 특히 신뢰가 인프라가 된다는 부분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보험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봐야 해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숫자를 만드니까요. 라스는 입을 다물었어요. 라르손 씨, 한국지사 설립 프로젝트 맡아보시겠습니까? 전 숨이 멎었습니다. 네. 자네가 한국을 가장 잘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우린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승진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죠. 이틀 후, 전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27일 화요일이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이었죠. 공항철도 플랫폼에 섰어요. 일주일 전 이 플랫폼에서 아이를 구했었죠. 그때 시작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누명, 폭설, 요양원, 세탁소, 보고서. 그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비틀거렸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짐이 무거워서 중심을 잃은 거였죠. 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뻗었어요. 괜찮으세요? 여성은 제 손을 잡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천천히 가세요. 여성이 가고 전 손을 내려다봤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해야죠. 미소가 나왔어요. 도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배웅 나와주셨거든요. 웃으시네요. 네. 그냥 좋아서요. 한국 어땠어요? 전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눈을 분석하러 왔어요. 근데요? 제 편견이 녹아버렸어요. 도윤 씨가 웃었습니다. 다시 오실 거죠? 네. 곧 올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일하게 됐거든요. 진짜요?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는 손을 흔들었어요. 사실이 중요하니까요. 그거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도시가 싫었어요. 거짓말하는 도시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알아요. 이 도시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숫자만 보고 사람은 안 봤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전 노트북을 열어서 새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지사 설립 계획 신뢰 기반 보험 모델. 그리고 첫 문장을 썼죠. 보험의 본질은 위험을 계산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창밖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작은 일상 속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